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광고 카피 중에 고객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라는 유명 문구가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업의 자세를 잘 드러내는 말인데요.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절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이 후보자인데요.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하려고 했던 말이었겠지만 수긍이 되는 설명이 없는 강조로 오히려 뜻이 희화된 청문회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까지 부양가족에 부당하게 포함시켜 청약에 당첨된 의혹에 대해서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서울 집에 자주 장남이 올라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장남이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청약에 당첨된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식 이후 장남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싶은 백화점식 의혹들과 부실한 답변이 이어진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여러분이 인사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뉴스 이 작가야 YMCA 토론 이슈책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3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에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로 출발하죠.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와, 정말 추워요. 여수도 이렇게 추운데 맞아요. 좀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춥다 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춥다 하면 더 추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애들도 방학이기도 해서 따뜻하게 보내보려고 또 생각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순회 공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먼저 전남 영암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여론을 보니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추진 방식과 실익에 대해서는 우려와 불신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7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지금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시민회관에서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여수시가 특례 법안 건의 과제와 또 역점 건의 사업 58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법안을 담아야 할지 여수시도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네, 58개나 되는데 핵심 내용을 조금 간추리면 간단해요. 우선은 산업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 중립 전환을 돕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광양만권의 수소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고 광역교통망을 좀 확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예.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달라. 이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다시 한번 요구가 나왔죠. 그리고 여수에서 익산간 한반도 KTX를 신설해달라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자치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은 광주에서 뭐 나주 쪽 좀 서부권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듯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네. 동부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건의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위기는 당연하고요. 또. 네. 자, 그리고 이제 광양시에서 열릴 공청회도 여수랑 같은 날 예정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날 광양시도 오후에. 지금 행정통합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도
오늘도 그 27일 오후에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최근에 행정통합 TF팀을 꾸려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난 20일이죠. 1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TF팀을 보니까 각계 기관장 그리고 사회단체장은 물론이고 예. 노동계, 교육계, 청년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층,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될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도시 역시 부자 도시인 만큼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리고 재정 자율권을 좀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K배터리와 미래산업 거점화를 요구하면서 광양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육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순천이랑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요구들 나오는지 정리를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 요구들이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청회는 그야말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특별 법안에 반영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가 끝나면 의견을 취합해서 포함은 될 것은 좀 포함될 텐데 우선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한 반발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민 여론이 일단은 뭔가 찬성적으로 확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갈지 좀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날씨는 춥지만 네. 봄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빨리 꽃망울이 터져서 봄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광양의 소학정 매화가 이 강추위 속에 지난 19일 꽃망울을 드디어 오! 터뜨렸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소학정은요. 광양 매화마을 인근에 있는 정자예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매년 매화가 봄이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학정 매화는 겨울 북풍을 막아주는 이 지형 때문에 기온이 주변보다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노지매화, 그중에서도 홍매화가 피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네. 19일 벌써 매화가 폈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네. 그래도 평년보다는 조금 좀 늦어진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봄의 첫 신호탄인 매화 개화 소식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네. 일단 구경을 하려면은 뭔가 구경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매화 맞아요. 축제 되게 빨리 하지 않아요? 네, 아직 매화가 지금은 한창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매화를 즐기시려면 아무래도 매화 축제 때 광양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매화 축제 네. 하면 매번 시기를 못 맞춰서 매화 없는 매화 맞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라는 네.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좀 잘 맞춰야 할 텐데 언제 열립니까? 예년과 달리요. 올해는 미리 날짜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오. 네, 그래서 유연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누적 기온 그다음에 일조량 같은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오호. 1월 말쯤에나 최종 음. 개최일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현재 예상되는 것은 한 3월 초순이 유력하고요. 네.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성인을 기준으로 입장료가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입장료를 전액 축제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용처도 확대를 했습니다. 예. 축제장뿐만 아니라 그 다안면 전역 그리고 중마시장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에서도 쓸 수 있어서 지역 상권가의 상생을 조금 더 강화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화가 활짝 핀 매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른 봄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 이 작가 여기까지 됐죠?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책. 정유사를 옆에 두고도 여수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 체크해봤습니다. 네, 기름값 새해가 되면서 조금씩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주유소에 들어설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네 자리 숫자, 네. 진짜
조금 더 싼 곳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막 검색도 하고 그렇죠. 그러죠. 네. 100원, 200원 너무 크잖아요, 이게 맞아요. 차이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매번 달라지는 이 숫자에 좀 민감하기도 한데 여수의 기름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느껴져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기름값의 기준인 휘발유 가격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름값의 경유 휘발유 다 있지만 일단 오늘은 휘발유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2.96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남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9.99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전남 지역이 전국 평균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요, 리터당 1,710.1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의 평균 가격은 전국보다 또 전남 평균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수가 인근 지역 순천보다도 더 비싸지 않나요? 맞아요. 이 오늘 기준 순천시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요, 리터당 1,696.58원이었습니다.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이 여수 시민들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최대 규모의 정유 회사가 여수 산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게 휘발유를 사야 하는지 의문이란 얘기하는데요. 운전자들은요, 여수 지역 내에는 크게 가격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지역 갔을 때 정말 이걸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들은 주유소를 지날 때 주유를 하지 않아도 가격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보다 싸네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요새 뭐 내비게이션이나 다 뜨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아서 이제 저렴한 쪽으로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광주도 다녀왔고 전주도 다녀왔는데 여수가 만 1,700원대다, 1,700원 초반대다 하면은 전주는 1,600원대 후반. 많이 차이 나고 다 여수가 비싸다고. 근데 그게 좀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런 건지. 그 구조가 뭐 유통 구조가 어떤 구조이길래 정유사가 있고 공단이 있는데 여수가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더 대도시보다 많이 비싼지. 전주 갈 일이 저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참았다가 전주 가서 일부러 넣고 와요. 그러니까 전주 초입만 가도 달라요. 네,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주말로 내려오는데 충청도 쪽은 지금 1,600원대인데 여기 내려오니까 1,700원대더라고. 물류비나 뭐 이런 거 감안해서 했을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가 좀 비싼 편이에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주유해요. 고속도로가 이런 데보다 상당히 차이가 좀 나요. 공감합니다. 저도 다른 네. 지역에 가면 여수보다 많이 싸네라고 그렇죠.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네. 마지막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장거리 운전할 때는 무조건 휴게소에서 최대한 좀 넣으려고 해요. 거기가 좀 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산단 정유 회사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우리 여수 지역만 유독 좀 휘발유가 비싸다고 느껴질까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가격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정유한 휘발유를 다시 수도권이나 천안 등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전국의 주유소로 보냈나, 그리고 또 뭐 직영이라서 비싸다, 이런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깝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싸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유류 비용이 전국 동일 요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수 공장에서 네. 여수로 오나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지역으로 가나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가격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또 왜 휘발유 다르냐 보면, 그 휘발유 가격 구성을 보면요, 세금이 55%고요, 정유사가 41%, 또 유통 비용 및 마진이 4%입니다. 네. 근데 현재 이 마진 경우요, 주유소 자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주유소에서는요, 인건비나 운영비 등 고려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 물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가가 비싸면 주유소의 가격도 비싸지는 거죠. 가까운 곳에 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물류비가 거의 들지 않을 거라는 예상. 이게 사실은 뭐 적용되지 않는 얘기였네요. 알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역민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합니다. 뭔가. 그래서 이런 억울함 풀기 위해서요, 이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이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지난해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최고안을 발의해서 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지역민들이 정유 공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기오염이나 악취 등으로 피해를 감수해 왔는데, 정작 유류 생산지임에도 대도시보다 높은 유류비를 지불한 것은 역차별이다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네. 운송 거리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서 유류 가격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인터뷰입니다. 환경 오염도 생기는데 그 좀 쌓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전국 촉구 건의안을 내렸습니다. 거의 한 60년 넘게 지금 이제 공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수 지역에는 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그 발의를 했는데 강원도를 예를 기점으로 하면 가정을 했을 때 1,600원이 된다 그러면 여수는 1,600원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또 여수는 한 뭐 400~500원이면 충분하니까 대한석유공사 옛날에 그 설치법에서 보니까 기점이 1,000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점되다 보니까 아마 여수가 굉장히 이제 기름값이 비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역 역차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국에 거의 같은 가격으로 기름은 제공이 되고 이게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과자 공장이 가까이 있다고 그걸 싸게 먹을 수는 없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네.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품인 거죠, 한마디로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좀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네. 산지면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주 사장님께서 우리도 갖고 올 때 그 한 브랜드가 지사가 전남지사가 광주에 있는데 예. 광주에서 오는 매입 가격으로 가지고 온다. 예. 그래서 우리도 입장에서도 왜 여수에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도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정해진 그 비싼 정찰제 가격으로 네, 사들여 오고 있다. 다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듣고 온 인터뷰에서 최병용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저렴하게 기름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때문에 차등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요, 이 정유사의 공급액에서 마진이 붙은 경우라면 여수 지역의 주유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마진을 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원가가 똑같다면 그렇죠. 하지만 주유소들은요, 인건비나 세차 시설을 감안하면 마진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뭐 임대료 들어갈 것이고 지역의 물가 상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많이 남기는 얘기를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현재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고 주유소나 정유사 또 지자체 등이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경실련 강규호 공동대표 인터뷰입니다. 왜 타 지역보다 기름값이 비싸냐?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주장도 했었고 여수 정유공장이 있는 여수에 5만인 정도라도 깎아줘야지 정상이지 않겠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지만은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요즘같이 그 여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럴 때 좀 기름값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면은 여수 시민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여수시에서도 함께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수 경실련의 강규호 공동대표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휘발유 가격의 숫자 변화는요, 지역 운전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정유 시설이 가까이 있지만 비싼 유류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유소와 정유사 또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 여수에서 비싼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내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김석 총장님께서 이 목례까지 같이 이렇게 인사를. 오늘 얌전하네요. 김대희 총장님에 대한 뭐죠? 존경의 마음으로. 말씀 나온 김에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정말 그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바빴습니다. 다름이 예. 아니라 어쨌든 그 광주 중남 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대기업 순천 시민행동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까지 아니 작년까지 광장을 지켰던 예. 시민단체 어마어마한 그리고 시민들 참여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순천 지역사회 새로운 시민연대 기구인데 여기에서 광주나 통합에서 주민을 배제하지 마라. 그래서 주민 결정을 대리인인 그 위임 권력자들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하지 말고
주민이 결정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성명을 좀 발표를 했고. 계속 나온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순천에 방문해서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정책 그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예. 뭐 그런 일로 되게 막 분주하게 좀 바빴고요. 그다음에 순천 YMCA 총회를 앞둔 이사회 예. 너무 많은 이사님들 오셔가지고 배부르게 잘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9일 날 제가 그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순천에 와가지고 기자회견했다고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2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예. 다음 주 29일 날 그 순천에 있는 그 신대 동부총사에 와서 예. 유족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예.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초대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몇 명 오라 그래서 언제 제가 또 그런 걸 지킨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에서 연락해서 또 한 200명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기간 내에 반드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해내라. 그리고 해낼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라라는 말씀까지 그렇죠. 같이. 일기는 예. 역사를 왜곡했다고 한다면 2기는 정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 문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이 상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를 드러내기보다 일단 할 건 해라.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기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예. 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발생했던 사건으로 지금 이제 2심 곧 그러죠.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러죠. 뭐 김석 사무총장님은 그때 여순 사건 진상조사 그 보고서 작성단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그 구구적인 사고를 가진 그 보고서 작성단이 왔을 때 유족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 집시법하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공익활동을 한 영역이었는데요. 2월 4일 날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강주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2심이 강주 전남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활동가들이 함께 오후 2시에 같이 좀 법원에 탄원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행위는 정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예. 뭐 단체나 기관들이 말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이런 활동가들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지나치게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원리적으로만 제기하고 있던 거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주변의 상황이나 변화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원론적인 법전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좀 있어서 아마 고법에서는 이걸 제대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심에서는 예. 네. 김석 총장님의 재판 이야기 김대희 총장님께서 좀 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출판 기념회입니다. 출판 기념회가 지방선거를 정말 맞이해서. 많죠.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은데. 현수막만 봐도 진짜 많은데. 내일 순천 오시나요? 저는 고민 중입니까? 출판 기념회는 웬만하면 안 갈라 그러거든요. 오해가 생기니까. 하지만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지인이 또 껴있으면 이게 3명이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강주, 순천, 그리고 저 사천 세 군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거론하지 출판해서. 않겠습니다. 실명은 예. 네, 그래서 가주십시오. 거기는 가야죠. 네. 친구들 문제는 개인적인 뭐 30년, 40년 우정의 문제니까 예. 가야 되지만 하지만 지금 나오시는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결정을 하셨고요. 네.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평생의 삶을 지방 정치에 바치겠다는 것은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출판 기념회 너무 터부이시지 마시고요. 예. 그 정치인의 인생과 맞습니다. 철학과 앞으로 방향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1시간 정도 요즘 재미나게 해요. 1시간 반 정도. 네. 재미나게 하니까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얘기로 나온 지방선거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흘러갔는데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제 좀 파격적인 좀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석 총장님 잠깐 아까 조국 대표 말씀 주셨는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순천을 찾아서 지역
시민단체 또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혁신과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조국 대표 만나고 오신 김석 총장께서 먼저 토론의 물꼬를 좀 터주실까요? 일단 뭐 오늘이 아니어도 사실 오래전부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결국은 한 텐트 안에 반보수 연합으로 합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시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범여권 계열의 상호 경쟁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가치와 방향이 좀 같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좀 그 통합을 해보자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조국혁신당의 기치는 그런 거였잖아요. 쇄빙선의 역할로 앞으로 나가면 그다음 뭐 필요한 지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래서 잘할 수 있게. 예, 비례대표는 뭐 조국혁신당의 뭐 지역은 자민비조, 지민비조. 예.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우려되는 지점도 좀 현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그 순천 시민사회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난 문제는 이런 큰 정치에 관한 문제보다는 지난 그 탄핵 광장에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평등한 사회,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대한민국 이런 의제들을 저희가 좀 그 사회대기업 순천 시민행동 그 환경운동연합 김효승 대표님께서 상임 대표님을 맡고 있는데 그런 의제를 좀 전달하고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그 우리 순천 지역사회에 걸맞는 그 중점 이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해결 가능한 좀 공약을 좀 두세 가지 정도 좀 제시해주면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서 뭐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뭐 사회당, 노동당까지 그 정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 공약을 각자 다 제안받으면 저희 계획은 이 공약들이 모여지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누가 의회에 들어가든지 간에 네. 이 공약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합의와 약속을 좀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제안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 다양한 뭐 그 내용들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그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냥 조국혁신당의 그 당 대표가 오긴 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좀 결정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문제들에 대한 좀 세밀한 문제는 제가 전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렇게 조국혁신당의 그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순천 지역위원회와 시민사회가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간담 정책 간담을 계속 진행할 텐데 오늘 첫 그런 물꼬를 튀는 가운데서 사회대기업 의제와 지방 의제를 예. 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보자라는 것까지는 좀 전달됐다. 예,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뭐 순천에 오신 것은 합당과는 관계가 없고 전국을 그렇습니다. 돌고 있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순천에 온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의제를 전달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이 합당 제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가장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당원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어떻든 그 내란 척결 민주세력 단일 대우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조국혁신당이 이 두 가지 영역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을 척결한 민주세력의 단일 대우를 통해서 이제 대선을 이겼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당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불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저는 뭐 화끈하게 나가는 건 좋다고 봐요. 예. 명확한 노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 예. 좋지만 이게 설익은 밥은 그죠? 못 먹는 행태가 되듯이 실제로 최고위원이나 당원들도 이번 저도 어저께 듣고 설마 거짓말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절차란 게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당은 당과 당의 합당일 경우 예. 최고위원회에서 기본 의안을 성립하고요. 이걸 당원 투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내용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겠다고 했다면 이게 뭔가 절차 문제에서 당원들의 큰 반발이 있을 거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잖아요. 상당히 큰 반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다. 예. 당원들도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당원들한 논의도 없이 왜 대표 당신 마음대로 했을 거냐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건데 예. 물론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가급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당의 통합이 아니라 따로따로 좀 갔으면 어떨까. 특히 이제 강주 전남이나 부산처럼 나름대로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지역만큼은 예. 좀 선거연합 형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예. 그 뒤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좀 차후에 당원들의 뜻을 좀 물어서 예. 합당하는 형태가 낫다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아요. 이게 소수의 군소 진보 정당들이 혹은 민주정당들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데 조국 혁신당은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당대당이 통합을 해야지 지금 통합은 흡수 통합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민주당으로 측면이 흡수되는 형태로밖에 네네. 될 수 없다. 네네. 저는 좀 이 지점에서 김대희 총장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왜요?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지방선거를 두고 경쟁한다고 했었을 때 네. 이 뭔가 내란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구조 예. 이런 거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더 이 지방선거가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개혁의 하나의 그 큰 방향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생각이 같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 범여권 연합 범여권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군소 정당들의 어떤 정치 다양성이 예. 좀 더 이렇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합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크게 색깔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시기나 이런 것들은 김대희 총장하고 비슷해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급하다. 성급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 정당이 통합으로 갈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의제를 던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의제를 던져서 통합에 대한 의제를 던졌으면 각 정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좀 순탄하게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당의 연합이 흡수해서 통합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서 통합되는 그 과정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예. 흡수 통합으로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희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아까 이게 조국 혁신당만의 그 실험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뭐 해보지도 않고 약간 끝나버리는 조국 느낌? 혁신당이 실험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이미 국회의원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조국 혁신당을 실험 정당으로 보는 것도 조금 저는 좀 견해가 좀 약간 다릅니다. 이미 완성된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그래요. 것이고 특히나 지역별로 예.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시너지가 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예. 여기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보자면 조국 혁신당도 호남에서는 경쟁이 발전하는 치열하죠. 길이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경쟁해야 예. 됩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쳐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결국 그런 이 열망이 또 담양 군수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독점 체제의 호남 정치가 좀 변화해야 한다. 그게 지방 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좀 힘을 실어주신 것도 맞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방선거에서 그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담양 군수 선거가 예.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낸 거잖아요. 담양 군수 보궐선거. 반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 선거고요. 의미 있는 예.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더욱더 좀 투명하고 예. 시민공천과 그리고 투명한 공천을 원칙으로 해왔던 측면이 좀 있어요. 예. 민주당은 사실상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태생과 흐름이 개파적 개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의 큰 어른을 중심으로 예. 한 사회운동이나 민주운동, 노동운동에 큰 역할을 해왔던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국지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들 밑에 있는 제자나 또 그들과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이
크게 6개, 7개 정도의 계파를 가지고 계속 20년, 30년 동안 당을 이끌어왔던 측면이 있어서 당의 문화가 좀 다르긴 해요. 네. 그죠? 네. 굉장히 절차적이고 그리고 대외적 명분이었으면 움직이지 않는 정당이기도 해요. 네. 약간 속도가 느리는 거죠. 그리고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보다도 왼쪽의 정책들을 가감히 펼치지는 못해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호남 내에서도 그 지역 내에 있는 토호적 정치인들 혹은 뭐 기역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근데 조국혁신당의 개념은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더 진보적이면서 물론 이제 뭐 꼭 그 뭐 지역이 호남 지역이 진보적인 뭐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도의원은 뭐 굳이 100% 그렇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서 가감히 뭐 경쟁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두세 석을 양보해 줄 수는 없는 측면이라서 조국혁신당이 더욱더 강하게 좀 칠 필요가 있다. 지방 정치에서 혁신의 문제 예. 그리고 기존의 보수적인 거대 야당이 아니 거대 정당들 두 개가 예. 해왔던 공천의 방식을 뛰어넘는 예. 새로운 공천의 혁신과 지방자치 정책의 혁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입법권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민주당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호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새로운 바람이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강주 전담에서 그런 바람을 조국혁신당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리면 그 색깔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두 분이 봅니다. 살짝 지금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 네, 약간, 같아요. 네. 그럼 이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 주시자면요, 김석 총장님.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찬반 논의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조국혁신당 분명히 합당 말씀하신 거죠? 합당 관련 제안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당원 투표 또는 수기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할게 높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제를 깔겠죠. 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재정 분권이랄지 지방 정부의 자율 예산권 조세 확보이랄지 공천권 정책 결정하는 내용들이 좀 강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조건을 먼저 문서화 제도화하는 요구들을 하면서 예. 이게 흡수가 아니라 정치적 재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어떤 무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죠. 조국혁신당의 기조가 민주당 중심의 노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예.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 앞둔 마당에서 저는 이제 그 각종 그 후보자들이 보이는 그 비판적 태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 통합 논의로 해서 결과적 작은 그 정치적 결과물은 예전에 그 민주노동당과 그 민주당이 했던 뭐 야권연대 방식의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연합 정책이랄지 선거 연합 전술이랄지 이런 것으로 그 다음 단계로 당 통합에 대한 의제는 좀 넘기면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함께 뭘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지방선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것이죠. 선거 전까지 합당이 되지는 않더라도 근데 예. 아까 되는 말씀하신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예.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민주당에게 그렇죠. 조국당이라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조건을 내야 됩니다. 그게 조국혁신당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다고 하는 그 통합 절차가 돼버려서 예. 조국혁신당의 일반 당원들이나 이분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선거 의원들이 또는 자치단체장이 그건 우리 아니다. 당이 흡수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으면 그럴 수는 없는 민주당도 것이죠. 그거는 지금 염두에 두고 합당 제안을 한 거일까요? 민주당은 그렇게 세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들어와라 이런 방식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당 들어오라가 아니라 같이 논의해야 된다. 우린 전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당대당의 통합에 대한 문제 또는 지방선거에 대한 연대 전략을 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조가 지방분권 또 재정권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혁신적으로 좀 강한 메시지를 내는 당이었습니다. 이런 정치 혁신이 또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합당을 했을 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그렇죠. 민주당이 워낙 쉽게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서 예. 저는 약간 좀 힘들 거라 보는 거고요.
대신 저는 이번 광주전화 통화를 보면서도 조국 혁신당 해야 될 역할이 좀 있는데 말이 없는 것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뭐 이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그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야. 실제로 핵심은 묵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걸 네. 누가 속이겠어요? 깜짝 놀랐죠 지금. 예. 바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 던져놓다가 우리 예. 사회에는 조국 혁신당이 지켜야 될 것, 음. 그리고 정치 경제 쪽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50년 100년 해왔던 예. 그 다양한 일제시대 이후부터 그런 역사 속에서 광주 전남의 통합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지방자치의 원칙마저도 훼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것들을 조국 혁신당은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문제를 민주당보다도 더욱 더 강하게 외쳤던 조국 혁신당이라면 돌멩이를 던졌어야겠다. 지금 광주 전남의 통합의 문제점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배려 문제들을 예. 6월 3일한 D-Day로 맞춰서 무조건 일사천리로 가는 거에 대한 예. 뭐 자기하고는 우군이잖아요. 예. 친구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국 혁신당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라고 대신 답신을 해줌으로써 광주 전남에서 제2의 정당으로서 그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합당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약해질 거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없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김석 총장님. 김대희 총장님을 정치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짜는 사람은. 아니, 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 조국 혁신당이 가지는 뾰족함이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 뾰족한 바늘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켜낼 수 있겠는가, 조국 혁신당의 가치를 지켜낼 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대로 둔다고 해도 조국 혁신당의 가치가 그대로 지켜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그 나쁜 소문 때문에 당내. 한번 흔들리는 걸 봤잖아요. 그걸 놓고 본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중심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안에서의 혹시라도 있을 뭐 내부 그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 위험함 이런 것들이 예. 존재한다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바라볼 거다 조국 혁신당은. 예. 선거전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합당 결론 낼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 지금은 뭐 당원께 묻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께 묻겠다, 당원께 묻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김석 먼저 총장님. 당원에게 물을 거냐부터 아마 그 논란이 될 것이고, 제가 앞서 전제해 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 연합 정책으로 가면서 차차. 추후 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여당발 그 정계 개편이 그러니까 시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마 김대희 원칙은 총선은 예. 총선은 합당의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일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봐도. 지선 말고 네. 다음 총선 수도권과 충청도 선거는 총선에서 진짜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합쳐야지만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총선은 제가 보면 다음 총선은 총선 언제죠? 다음 총선이 네, 합당을 2년 뒤입니다. 2년 예. 뒤니까 예. 합당을 전제로 할 거고요. 하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아마 수도권 쪽은 선거연합, 그러니까 후보연합인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행태를 좀 호남에서는 하면서 경쟁 그대로 네. 하지 왜냐하면 않을까? 합당의 명분을 조국 혁신당은 더 알겠습니다. 가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호남 쪽에 자, 나오는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들이 먼저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 분 네. 말씀 중에 답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거대 여야가 독식하고 있는 정치 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와중에 군소정당이 정치적인 역할을, 두 분이 오늘 내내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우리 정치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일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제가 앞서 그 군소정당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군소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체제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에 그에 비해서 다른 정당들의 어떤 권력 안으로 진입하는 문제, 이런 과정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그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좀 미안하지만 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어쨌든 이번 탄핵 광장에서 그 국민 주권을 이야기했던 그 광장의 국민들이 주민 주권 차원에서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국힘 중심의 정치 체제가 네. 좀 더 다른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유권자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 영역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법제도,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여기서 위성정당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예. 문제라든가 교섭단체가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의 정책들이 법제도 문제가 굉장히 보수화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 룰을 일단 바꿔주는 과정, 총선 전까지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조국 다음 혁신당이 총선 전까지.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도 특히 지역 정당 문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하지 말아라. 한다면 지역 정당 제도도 동시에 허용하자. 이런 내용들 좀 더 정치 선거 제도의 혁신을 조국 혁신당이 좀 더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작은 정당이. 그리고 이러면서 교섭단체 기준도 완화해야지 조국 혁신단체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도 캐스팅 예. 보드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이런 측면들, 그리고 보다 더 정책의 연합들, 정책의 전문성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더욱더 진보적인 측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 정책하면 조국혁신당, 저 정책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만큼은 최고다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정치적 성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고요. 그렇죠. 지금 합당을 네네,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오늘은 두 분 입장이 조금 달라서 조금 더 뜨거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YMCA 토론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3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미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